알고 잘 살자.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을 맡은 김수민. 이주원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휴일이 지나가고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그저께 이 휴일에 정말 알차게 보내보겠다, 알차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이 휴일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 주원 씨는 뭐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포부만큼 포부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 정말요? 네, 알차게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됐는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 휴일이 너무 아까웠나 봐요. 막 이태원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고 혼자 카페도 갔다가 옷도 봤다가 막 이렇게 네. 너무 열심히 논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리 수미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또 우리 주원 씨만큼 알찬 하루를 보내지는 못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알차게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늦잠도 자고 샤워도 오래 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네. 오래간만에 쉬다 보니까 어떻게 쉬는 거였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다음 휴일이 생긴다면 우리 주원 씨처럼 알찬 시간을 채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휴일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하셨을지 정말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수민 씨처럼 좀 후회가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노는 거는 후회가 남아도 이 주식장에서만큼은 후회를 가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한 이슈부터 경제 지식, 그리고 미국 증시, 국내 증시까지 브리핑 준비했으니까요. 이 시간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 준비해드린 만큼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식장에서만큼은 후회 가지지 않으실 수 있도록 알찬 코너들 준비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코너죠. 바로 네. 국내 증시 브리핑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주원 씨가 준비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장이 중요한 만큼 어제 장이 또 중요하겠죠. 어제 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상승한 2,64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미국 7월 PPI 소화 이후에 위험자산 선호 확대되면서 주도주 위주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7월 미국 PPI가 둔화를 보이자 연착륙 기대감과 함께 기술주 위주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PPI가 전년 대비 2.2% 상승하면서 6월 대비 둔화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WTI 하락 영향에 이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들이 조금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에 엔비디아, 테슬라 등 M7 강세 보였고요. 더불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도 미국 주식시장 훈풍에 반도체, 2차 전지주들 외국인 수급 유입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 보였습니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 강세에 반도체를 포함해서 전력기기, 전선 등 국내 AI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 보여줬고요. 한편 주도주와 방어주들이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7월 미국 PPI 확인 이후에 경계 심리의 전일 강세였던 보험 등 방어주들이 약세를 보인 건데요. 보험주는 한화생명 실적 부진도 주가 하락 요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별도 기준 상반기 순이익 전년 대비 44%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비용 효율화로 이 화이트 진로 호실적 기록하면서 음식료 강세 보였습니다. 사조그룹은 그린벨트 해제 수혜 기대에 강세 보여줬습니다. 같은 시각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1% 상승한 77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등 시총 상위주 위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는 전일 하락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또 같이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강세의 반도체 소부장주들과 2차 전지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요. 두 업종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JYP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 80%가 감소하는 이 어닝 쇼크를 보여줬고요. 하반기 감익도 예상되면서 엔터 업종 하락세 지속되었습니다. 파마 리서치, 휴젤 등 톡신 관련주들도 매출과 수익성과 동반 상승 사이클 진입하면서 이 기대감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주 투자 심리 회복에 동반 강세 보여줬고요.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는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 기대감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원달러 환율은 미국 7월 PPI 둔화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 강화되면서 외국인 유입되었고 이에 5.5원 하락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증시 조금 살펴봤고요. 간밤에 미국 증시 브리핑 한번 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 브리핑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3대 지수부터 볼 텐데요.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554.67포인트 오른 4563.06으로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2.34%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17,594.50으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61% 오르면서 5,543.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은 덕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고조된 건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1% 늘어났습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4%의 증가를 예상했는데 이를 크게 웃돈 서프라이즈 수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딜러망 해킹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여줬던 자동차 및 부품 딜러가 3.6% 늘었고 이 전자제품과 가전제품 매장도 1.6% 늘어나면서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매출 또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아마존닷컴의 프라임데이 그리고 월마트와 타겟의 프로모션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소매 판매가 미국 전체 소비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 소비가 미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2에 달하는데요. 이 소매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려가 많았던 상황들이 펼쳐졌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서프라이즈한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도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국의 소비가 탄탄하다는 부분이 월마트의 실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이 월마트가 이날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이 동일 매장 기준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문가 전망치였던 3.4%를 웃돈 수치입니다. 이 조정 주당 순이익도 67센트로 역시 전문가 전망인 65센트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고용시장 역시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 노동부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3만 5천 건을 밑돈 수치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 우려가 과장되었다는 평들이 이제는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기를 바라보면서 미국 증시 브리핑도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부터 미국 증시까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시장 이끌어주고 있는 뜨거운 핫 이슈들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도 정말 재미있는 핫 이슈로 우리 주원 씨가 찾아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좀 엔터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민 씨, 우리 네. 엔터주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엔터주라는 게 계속 네.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구매는 안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특별히 좋아하는 뭐 아이돌이나 웹툰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네. 정말 재미있는 밈이나 이런 유머 코드들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엠믹스에 조금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좀 우리 수민 씨가 관심을 가질 법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7월까지도 엔터테인먼트들은 바삐 움직이긴 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 미니 앨범이 293만 장을 기록했고요. 에스파는 누적 앨범 판매량이 130만 장을 돌파하면서 이 전작 총 판매량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뉴진스는 한국과 일본의 더블 싱글 누적 앨범 판매량을 합치면 230만 장으로 전작의 판매량 역시나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하이브의 미국 걸그룹 캐치아이가 미니 앨범을 공개합니다. 더불어 내일은 SM 신인 그룹의 다큐가 공개되고요. 바로 다음 주는 우리 수민 씨가 좋아하는 엠믹스가 컴백을 합니다. 그 후로도 마지막 주에는 제로베이스원의 컴백부터 이 NCT 재현의 컴백,
그리고 찬열과 르세라핌의 소식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잘 알고 우리가 엔터주에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수민 씨, 제가 말씀드린 이 일정 중에 조금 더 관심이 가는 일정이 있으세요? 제가 사실 아이돌을 이렇게 정말 좋아해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엠믹스에 관심을 가져보게 된 만큼 이번 엠믹스의 컴백 소식까지도 눈여겨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이하게 여자 아이돌 그룹을 또 좋아하시네요. 특이한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요즘 라이즈 이 친구들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일정 중에서는 이 르세라핌의 컴백이 유난히 조금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 구설수를 뚫고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다가 또 하이브가 지금 고전을 겪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르세라핌이 좀 수호천사의 역할이 돼줄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도 일정은 쭉 있는데요. 좀 간단히 보자면 9월에는 JYP 소속 아티스트들이 함께 컴백을 합니다. 믿고 듣는 데이식스와 트와이스 비주얼 멤버 찌위의 솔로 앨범까지 게다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이 OTT 시리즈물들도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기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영화 베테랑 2의 개봉입니다. 수민 씨 혹시 이 베테랑 보셨나요? 네, 그럼요. 정말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정말 많은 관객들이 모였었는데 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정말 명품 배우들의 명품 연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의 후속작이 나오는 거죠. 또한 9월에는 보이 넥스트 도어와 베이비 몬스터가 다시 컴백을 하고요. 이 스케줄을 보면 9월이 또 얼마나 빠르게 갈지 엔터주들에겐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 한 달이 될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대망의 오징어 게임 2가 나옵니다. 이 얘기 또 안 나눠볼 수가 없겠습니다. 수민 씨 오징어 게임 보셨죠? 저는 못 봤는데 네. 사실 유튜브 등에서 요약된 영상들로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정말 인간의 그 밑바닥까지 담기도 했고 네. 색감이나 이런 시각적인 요소도 포기하지 않은 정말 한국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결국 이런 작품들이 정말 한국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겠죠. 그럼 엔터라고 해서 연예계만 있진 않겠습니다. 지금 화두에 자주 오르고 있는 이 웹툰주도 뺄 수 없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최근 컨센서스 2배 이상을 하회하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2분기 실적 부진 배경에는 원화, 엔화 약세 영향이 막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달러 기준 매출액 성장률은 다소 충격적일 만큼 부진했는데요. 고정환율 기준으로는 성장세가 유지 중이라고는 합니다. 게다가 중장기 성장 여력은 좀 있는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거나 IP 사업 잠재력 등 이 중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은 점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좀 주가가 상승 재료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 네이버 웹툰 주에게도 조금은 좀 호재가 보여진다면 얼마만큼의 성장력을 갖고 성장할지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재미있는 저의 핫이슈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네. 수민 씨가 준비한 핫이슈는 또 어떤 거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핫이슈는 바로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주원 씨의 핫이슈에 비해서는 다소 무거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국내 전기차의 70% 이상이 한국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때문에 오늘의 핫이슈가 전기차 배터리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화재 사건 그리고 배터리 정보 공개로 인해서 배터리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책임들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62종 중 44종에 한국 배터리 3사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이고 BMW와 벤츠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한국산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주원 씨도 알고 계신 전기차 모델이 있다면 네. 현대와 기아 모델이 아닌가요? 그렇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포르쉐도 네. 관심이 있어서 포르쉐 전기차에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차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모르진 않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또 현대와 기아를 비롯해서 포르쉐와 BMW 등 다양한 회사에서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중에 약 67.2%가 현대와 기아의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들 차종 대부분의 한국 배터리 3사의 제품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현대차는 12개 차종에 탑재되어 있고 기아는 5개 차종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품질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중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최근 청라 벤츠 사태 이후에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의 국내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한국산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비해서 화재 위험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주원 씨는 이 한국산과 중국산 배터리가 있다고 하면 네. 어떤 배터리를 사용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국인이니까 당연히 한국산이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중국인이었어도 한국산 배터리를 원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가격 측면으로는 중국이 좀 앞서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국산 배터리가 압도적인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배터리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주목도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정보 공개 요구가 커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 제조사에 더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배터리 업계가 기술력 차이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은 강화하면서도 이 배터리의 안정성을 증명해야 되는 과제까지 안게 됐습니다. 주원 씨, 이런 후속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들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좋아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좀 잔존하잖아요. 뭐 가격 문제라든지 아니면 충전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잔존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터리 문제만으로 이 인식이 완전히 개선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에 아직 잔존하는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전기차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배터리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기대치 또한 계속해서 높아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 또한 배터리 실명제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터리 품질 그리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투자 또한 많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배터리 업계가 이런 변화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욱 신중한 품질 관리 그리고 기술 개발까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미있었던 주원 씨의 엔터와 다소 무거울 수 있었던 전기차 배터리 이슈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소식들도 알아봐야겠죠. 이런 알찬 단어들 오늘도 주원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뭐 단어 용어보다도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이니까 이 시간에 재밌는 이야기 들으시면서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바로 도넛 한 개가 시작한 제국 이야기입니다. 1937년 벨기에 이민자였던 버논 루돌프 씨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작은 도넛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특별한 도넛 레시피로 도넛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이 도넛 냄새가 거리에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도넛 가게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논은 가게 앞에서 도넛을 팔기 시작했고 이 작은 도넛 가게가 지금의 크리스피 크림이 된 것입니다. 작은 도넛 가게에서 출발해서 현재는 정말 대기업 규모의 정말 커다란 도넛 가게가 된 것인데요. 수민 씨, 이렇게 성장한 대기업의 이야기 또 있을까요? 네, 저도 크리스피 크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못지않은 대기업인 넷플릭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넷플릭스의 CEO 리더인 헤이스팅스가 당시 DVD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블록버스터의 CEO에게 회사를 5천만 달러에 인수해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록버스터는 이런 제안을 거절했고요.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을 해나가게 됐습니다.
결국 지금 넷플릭스는 스트리밍의 시대를 열면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반면에 이 블록버스터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2010년에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는 이 기술 변화와 혁신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미국에 이렇게 큰 기업 이야기가 또 있죠, 조원 씨. 네, 맞습니다. 바로 애플 투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에 로널드 웨인 씨는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애플을 공동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800를 받고 10%의 지분을 포기하며 애플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만약 그가 자신의 지분을 유지하고 오늘날 그 가치를 환산했다면 정말 수백억 달러의 가치에 이르겠죠. 이는 투자에서 장기적인 안목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야기들 모두 이 투자에서의 기회와 위험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지 소로스와 파운드화 공략 이야기인데요. 1992년에 이 조지 소로스는 영국 파운드화의 약세를 예상하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파운드화를 공매도했습니다. 이 영국 정부가 파운드화를 방어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했고 이 파운드화가 대폭 하락하게 됐는데요. 소로스는 이 거래로 하루 만에 약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은행을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칭호까지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담한 투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담한 투자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저는 워런 버핏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이 코카콜라 투자 이야기입니다. 1988년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에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코카콜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버핏은 이 브랜드의 강력한 인지도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카콜라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해줬고 버핏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죠. 이 이야기는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투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다면 또 다른 중요성들 안내해드리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팍스 통신망이 그 대표적인 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로 각종 중요한 이슈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 보니까요. 이 팍스 통신망 확인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저희를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유튜브에 팍스탁 검색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팍스탁에서 영상으로서 이 장기적인 투자에서 얼마나 또 지치겠어요. 멘탈과 마음 모두 다. 여기서 재미있게 정보들 가져가시고요. 또 저희 팍스 인베스테이너와도 친해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바로 2부에서 만나뵐 텐데요. 그때까지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와 재미를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코너 수민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민이가 뭐지? 애덤 스민스 김수민이 진행하는 코너라서 수민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수MC의 민감한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 한잔 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주식 이야기와 함께 수민이 즐겨볼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정말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성지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 이야기는 한데요. 이 딱딱하지 않게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스타벅스의 역사를 짚어보고 넘어가야겠죠. 이 스타벅스가 1971년 미국 시애틀에 위치하고 있는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당시 창업자들은 이 커피 한 잔이 아니라 고품질의 원두 그리고 커피 기구를 판매하는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긴장 풀고 계셨던 우리 주원 씨에게 바로 첫 번째 문제가 나갑니다. 이 스타벅스의 원래 로고에 등장하는 바다 생명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엇일까요? 제가 어릴 때 이 네. 로고를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정말요? 네, 너무 싫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그게 사자인 줄 알았는데요. 네. 지금 수민 씨가 바다 생명체라고 힌트를 주시기도 했지만 이렇게 네. 꼬리가 있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인어.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무서워했던 로고가 여기 네. 우측에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인어라는 것이 무색하게도 전 이게 인어인지 모르고 네. 머리가 긴 여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로고가 사이렌을 의미하는데요. 초기의 로고는 이 로고보다 더 빈티지하고 또 이 사이렌이 더 현실적으로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원 씨가 그 옛날의 로고를 봤다면 네. 지금보다 더 무서워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로고가 사실 스타벅스가 처음 개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되고 있는 로고라고 합니다. 지금은 좀 더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로 바뀌었는데요. 로고만 바뀐 게 아닙니다. 스타벅스의 매장 컨셉도 점점 변했는데요. 처음엔 단순한 커피 판매점에 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3의 공간 이런 컨셉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아니고 직장도 아닌 나만의 편안한 공간이다 이런 공간들을 내세운 건데요. 그래서인지 이 스타벅스 매장에 가게 되면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편안한 의자와 은은한 음악까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이 스타벅스가 매장을 크게 늘리게 됐는데 이 매장을 늘리면서 스타벅스가 중요하게 생각한 경영 전략이 있습니다. 아직 알려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주원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도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짜 오래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스타벅스가 어쨌든 횡단보도에 있는 쪽에다가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 눈에 많이 띄려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벅스는 굳이 음료를 시키지 않아도 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쉴 맞아요. 수 있는 공간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스타벅스의 입장은 일단 와봐, 일단 한번 있어봐. 요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 카페를 많이 좋아하긴 하지만 네. 개인 카페에서 뭐 시간을 좀 지내다가 음. 스타벅스를 가면 역시 대기업이 좋다. 이 얘기가 그냥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만큼이나 일단 스타벅스에서 우리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고객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조금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주원 씨가 계속해서 길게 말씀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키워드가 나왔어요. 네. 주원 씨가 계속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모두 이 고객 경험 강화에 해당을 할 텐데요. 은은한 음악부터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음료를 구매하지 않아도 들어와라. 일단 들어와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바로 이 고객 경험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봤다면 스타벅스의 주식 이야기도 안 알아볼 수가 없겠는데요. 이 스타벅스가 1992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 주식을 초기 상장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마 커피 한 잔의 가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스타벅스의 주가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스타벅스가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 커피를 매번 사 먹던 걸 이렇게 집에서 타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피 기업인 스타벅스 타격을 당연히 입었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한때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도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되는 걱정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기적처럼 하워드 슐츠가 다시 CEO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회사가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슐츠가 매장 수를 줄이고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에 대해서 다시 집중을 하게 되면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스타벅스의 TMI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이 스타벅스가 단순한 커피 체인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정말 많은 재미있는 정보들이 숨어 있는데요. 먼저 이 스타벅스의 메뉴에 숨어 있는 비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벅스 메뉴에 존재하지 않는 메뉴를 주문할 수 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스타벅스 시크릿 메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꽤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시크릿 메뉴가 바리스타와 단골 고객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을 타고서 만들어진 음료인데 온라인에서도 그 레시피가 많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료 나가고 있는 유니콘 프라푸치노가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스타벅스 메뉴에는 없지만 적절한 시럽과 색소를 조합해서 환상적인 색깔의 음료를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없던 메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면서 실제 메뉴가 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만 많은 사랑을 받던 시크릿 메뉴가 한국으로 오면서 정식 메뉴가 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또 하나, 스타벅스의 컵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타벅스의 가장 상징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컵이죠. 그런데 이 컵에도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컵 사이즈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왜 굳이 톨과 벤티, 그란데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는 걸까요? 원래 스타벅스가 숏과 톨, 그란데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점점 더 큰 사이즈를 원하게 되면서 벤티라는 이름도 추가하게 됐는데요. 참고로 벤티가 이탈리아어로 20을 뜻하는데 이가 20온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트렌타라는 더 큰 사이즈도 나왔는데요. 트렌타는 31온스로 이 역시 이탈리아어로 30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봤다면 스타벅스와 관련된 유명인 이야기도 알아봐야겠죠. 이 스타벅스가 유명인들이 찾는 장소로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스타벅스가 정말 억만장자들의 커피숍으로도 유명하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투자자 워렌 버핏이 스타벅스를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에 스타벅스에서 아침 커피를 사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자산을 생각해보면 사실 커피 한두 잔이 몇 달러를 지불하는 게 큰 소비는 아니겠지만 이 일상에서 스타벅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스타벅스를 방문하니까요. 이 전체 일상에서 한 10% 이상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타벅스의 다국적 경영 전략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의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각 나라에 맞는 문화, 그리고 커피와 음료를 출시하는 걸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우리 주원 씨, 이런 음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도 봤고 제주도 가면 특별히 거기에서만 나오는 것들도 맞아요. 있고 뭐 미국을 가면 거기에 있는 거, 뭐 일본에 가면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있던데 저는 도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그냥 항상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 먹습니다. 정말요? 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써가지고 항상 다른 나라 갈 때마다 이런 특별한 메뉴들을 먹어보는 것 같은데 오. 주원 씨는 약간 어른미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여기서 또 나이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저도 이제 도전하는 걸로 네, 해볼게요. 맞습니다. 또 다국적 경영 전략 펼치고 있으니까 네. 우리 경영학도 주원 씨도 경영 전략에 조금 속아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국적 경영 전략에서 나오는 것들이 일본에서는 벚꽃 라떼 이런 시즌 음료로 나오고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제주도가 있는데 흑임자 크림 콜드브루 이런 메뉴들이 스타벅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타벅스가 각 나라의 문화 그리고 취향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새로운 메뉴들을 개발을 하고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현지화 전략까지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소식들을 알아봤다면 여기서 최근에 있었던 스타벅스 관련 빅 뉴스를 하나 소개해드려야겠죠. 최근에 이 스타벅스 주가가 하루에 무려 24.5%나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스타벅스가 새로운 CEO 치플레 멕시칸 그릴의 브라이언 니콜을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이언 니콜이 2018년부터 치플레를 이끌면서 경영 혁신을 성공적으로 주도해 왔는데요.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치플레의 영업이익이 7배나 증가를 했고요. 주가는 800% 이상 급등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그가 스타벅스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타벅스가 최근 고물가와 불매운동의 여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이 니콜의 리더십이 반영이 되면서 스타벅스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들이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스타벅스가 지금 정말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CEO와 함께 스타벅스가 앞으로는 어떤 행보들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앞으로 스타벅스 주식에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커피 살 돈으로 주식 산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스타벅스 주식에도 관심 가져보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까지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문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스타벅스가 정말 많은 매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이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 과연 몇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원 씨, 예상 가는 수치가 있으신가요? 이거 한국에만 해도 너무 많은데 네. 저희만 해도 몇 걸음 가면 스타벅스, 몇 걸음 가면 맞아요. 스타벅스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늠은 잘 안 가는데 만 단위로 가야 되는 건 확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최소 2, 3만 개는 되지 않을까. 좀 더 가보세요. 3만 3천. 아쉽습니다. 아. 바로 3만 5천 개 이상인데요. 이 스타벅스가 정말 많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미국에만 8천 개 이상의 매장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3만 5천 개가 넘는 매장들이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 스타벅스 매장을 도장 깨기를 해본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스타벅스를 가는데 9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시간들이 이동 시간은 고려하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간다. 이렇게만 가정을 한 건데도 9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타벅스가 글로벌 커피 시장에서 정말 굳건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타벅스에 대한 TMI 잘 들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 스타벅스가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형상 그리고 엄청난 경제 가치까지도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스타벅스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오늘도 커피 한 잔과 함께 경제와 재미를 함께 잡아보는 시간, 수민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소식들로 돌아올 텐데요. 수민이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인사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 주원 씨가 준비한 정말 재밌는 퀴즈 타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 커피 준비하신 거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원 씨의 퀴즈 타임까지도 이어보시면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계속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주사인 볼트 타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보시면서 출발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장도 너무 어렵고 삶도 지친다고 해서 소주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왜 갑자기 술 얘기하냐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자체가 하이트 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주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하이트 진로가 호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소주 값이 암만 오르고 도수는 낮아져도 도수가 낮아진 만큼 더 마시고 아마 이런 행동들이 우리 진로에게는 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주가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법한 기업이죠. 대한민국 최초로 소맥 대통합을 이루면서 대규모의 기업이 된
국내 최대 주류 회사로 거듭이 났는데요. 이제는 세계로까지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계획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로는 이 대기업 집단 브랜드 평판에서 41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이트 맥주가 진로를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합병할 때는 이 진로를 존속법인으로 하이트 맥주를 소멸법인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이트 맥주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진로의 역사를 잠깐 보자면 1924년에 설립된 진천 양조상회와 1933년에 설립된 조선맥주 두 가지의 역사를 모두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합병 승인 당시에 역합병 대신에 대등합병에 따른 신설합병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진로가 사라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진로 하면 떠오르는 이 두꺼비, 이 친구도 있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창업주 일가가 월남한 뒤에 1954년에 진로 브랜드를 다시 살려서 소주를 생산하게 됐고 이름은 진로 주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975년에 이 진로로 변경을 하면서 그룹을 조직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하이트 진로가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증권가에서는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하반기 수익성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그러면서 하이트 진로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이 맥주 신제품 출시로 증가했던 마케팅 비용이 정상화되면서 광고 선전비가 굉장히 동기 대비 229억 원이 줄었고 이에 따라서 판매 관리비도 개선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진로의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 원 이상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결국에는 진로가 소주 판매에 힘입어서 올 2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소주 판매량과 회복과 이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률이 10.3%까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소주 판매량 이 회복과 더불어서 마케팅비 절감이 함께 시너지를 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지금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이것이 건설되고 나서 해외 매출액 증가로도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을 실린 기사 내용들입니다. 매출액 부문으로 봐도 맥주 매출액이 2,06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국내 맥주 시장이 하락한 가운데 가격 인상 효과는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소주 시장이 소폭 회복된 가운데 동사 소주 판매량 약 5%가 개선이 되었고요. 이 부분 역시 가격 인상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1분기에 라벨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약간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2분기에 일반 소주와 기타 제재주들이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상승폭을 넓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수 매출 영업이익과 하이볼 수요 감소에 따른 토닉 워터가 감소한 것은 좀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은 더 재밌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주사인 볼트의 퀴즈 시간입니다. 우리 수민 씨가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지금부터 힘을 잘 내줘야 될 텐데 우리 수민 씨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이 하이트 진로가 두꺼비가 정말 귀여워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기업인데 또 이렇게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네.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과연 두꺼비가 귀여워서가 맞나요? 아닌 거 아니에요?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주량이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 술을 별로 먹지는 못합니다만 네. 그 핑크색 두꺼비가 너무 귀여워서 그거 네. 보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 또 뒤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병뚜껑 자체도 우리 하이트 진로에서 같이 만들까요? 아무래도 병뚜껑 같은 하이트 진로 거니까 그럴 네.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다면 우리 주원 씨가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X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눈치로 맞추는 퀴즈 재밌긴 합니다.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병뚜껑 제조사는 분야마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소주 파트는 삼화왕관에서, 맥주 파트는 세왕금속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요. 요거까지 저희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로 알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아마 난이도 최상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수민 씨가 여기서도 힘을 내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수민 씨가 이걸 맞추면 제가 언니라고 부를게요. 자, 수민 씨 한번 맞춰볼까요? 일단 구 하이트 법인이 네. 현 땡땡땡이고 네. 소멸 법인은 땡땡이다. 네, 이 빈칸 길이로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네. 빈칸 길이도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소멸법인에 대한 얘기는 좀 기억나는 것 같은 게 네. 하이트 맥주가 소멸법인이다. 이건 맞나요? 맞습니다. 그 소멸법인까지만 맞춰서 네. 언까지만 언까지만 가져가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수민 언. 자, 네. 그러면은 정답은 아. 하이트 진로 홀딩스가 될 수 있겠고요. 지금은 신하이트 맥주, 이게 소멸법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서 다음으로는 이 수민 씨 한정 에디션으로 나온 소주를 좀 보셨을 텐데요. 아까 수민 씨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진로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귀엽게 얘기해 주셨던 이 에디션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을 때도 저 술 맞아? 약간 음료수인가 싶었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귀여운 에디션이 나와가지고 네. 여심 저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음료수처럼 마신 건 아니고 아니죠,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음료수처럼 마시지 네, 않고.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 특별 에디션으로 나왔던 것들도 보셨죠? 네, 맞아. 너무 귀여워서 그냥 안 마시더라도 갖고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술 안 마시는 사람들도 저런 거 보면 좀 끌리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귀엽게 그 좀 무서웠던 두꺼비를 여기까지 이렇게 귀엽게 만들면서 좀 구매 심리를 자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귀여운 에디션을 통해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수미 씨 어떤 컴플레인이 있을까요? 귀여운 에디션에 컴플레인 올 게 없을 것 같은데 네. 너무 귀여워서 이 소주의 경각심을 없애버렸다.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나요? 그런 컴플레인과 좀 비슷한데요. 네. 정답은 소주 맛이 다릅니다. 이렇게 아.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소주의 경우에는 표지만 좀 바뀌더라도 맛이 달라진다라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분기에 라벨을 교체할 때에 조금은 그런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서 좀 소비가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수민 씨, 다음 하이트 진로의 맥주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1번은 켈리, 2번은 테라, 3번은 카스입니다. 우리 수민 씨가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상관없이 네. 하이트 진로의 상품이 아닌 거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하이트 진로에서 나왔던 게 켈리와 테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방식으로 3번 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카스가 되겠습니다. 3번 카스는 오비 맥주의 제품이고요. 한때 국민 맥주로서 이 맛과 품질을 모두 인증받은 제품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켈리와 테라가 굉장한 사랑을 받으면서 약간은 찬밥 신세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정말 제가 궁금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진로가 지금 세계 시장으로 섭렵을 하겠다라는 욕심을 내고 있는데 정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이룰 수 있는지 자체는 미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의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수출 품목도 자몽의 이슬 같은 과일 소주 중심으로 일반 소주가 다변화해서 이익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하이트 진로는 2030년까지 이 연간 소주 해외 매출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더불어서 수출 대상국들도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이 미국, 중국, 일본도 활발하게 좀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진로가 정말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증권가에서 보는 것처럼 하이트 진로의 전망이 사실은 기대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출로도 굉장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하게 과음을 하시면서 힘을 실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좀 마무리하면서 인베스테이너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